꿈찰청장으로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도 저와 네 분이 함께 되는데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업무상 5인 이상 모이는 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사적 모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공무를 위해서 모이는 건데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5명 이상 집합되는 건 안 된다. 이 차원에서 이제 지난 시간 12월 24일 방송 때 3명으로 방송을 했는데 그날 이제 우리는 코로나의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이기려고 이렇게 3명씩 방송하고 있는데 그날 바로 이제 코로나 확진이 있었고 우리 장영진 기자님은 48시간 지나도록 결론이 안 나왔고 네. 진짜 열받았어요. 예. 처음에는 불안하다가 예, 어느 순간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만 나와봐라. 네. 처음에 물어보니까 48시간 기다리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 48시간 1분만 넘어봐라. 그래가지고 48시간을 진짜 일을 가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진짜 48시간 지났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이거는 거기가 문제고 대부분은요. 그러니까 열 몇 시간 만에 다 왔어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급행도 있습니다. 급해요. 통상은 이제 하루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하루면 반드시 나옵니다. 전화로 연락하면은 알려줘. 또 알려줘. 예. 근데 급행은 바로 검사하고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예. 급행 타신 분들 내가 좀 봤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건 제가 서초구청 쪽에서 이제 임시 선별 진료소 네네.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게 된 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늦게 되는 데가 없다고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없어. 네. 묵혔을 거야 아마 알려주지도 않고. 저는 나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확진이 된 사람은 전화가 오고 음성이 나온 사람들은 문자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전화가 오는 걸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데 확진이 되고 나면은 제가 누굴 만났는지 CCTV부터 돌려보고 예. 카드 내역을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민폐예요.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자기하고 만난 사람들한테도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사실 걱정도 되게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직업상 많은 분을 만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에서 고백합니다만 제 결과가 안 나오는 바람에 김호준 총수가 예. 27일인가요? 방송을 해도 되는데 못했어요. 그 다음에 결과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거든요. 아이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 청취자들 중에서는 바로 빠진 게 되게 아쉬운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정말로 아쉬웠죠. 왜 그러냐면 정경심 교수 선고부터 재판도 줄줄이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 관련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얘기 못하고 현장 내용을 못 전해드리면 이면에서 전부 다 보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간 참 코로나 후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태형 기자님하고 제가 같은 데 들어갔어요. 같은 날. LG 인화원. 네, 이천에 있죠. 아유 정말 아니 제가 정말 다 좋은데 네. 마지막에 저도 애먹었어요. 오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 왜냐면 거기가 완전 오지거든요. 이천시지만 오지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태형 기자님 걸어가신다고 그랬는데 걸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 한 3일 뒤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예. 버스도 없고 또 게다가 그렇습니다. 갓 확진해서 풀린 사람이라서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은 나름대로 연말에 푹 쉬었어요. 이렇게 쉴 줄 알았으면 좀 아이폰이나 이런 데다가 좀 영어나 이런 것들 집어넣고 갈 거야. 아유 정말 너무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고생만 했습니다. 자 오늘 또 꿈찰청장 모처럼 만났는데 연말 연시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김태형 기자님이 알려줘서 알았는데 빤스 전면 무죄. 네. 빤스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지. 전광훈 무죄. 그래서 우리 김태형 기자님께 아니 일부 무죄를 잘못 보신 거 아니냐 했더니 전부 무죄라고 그래서 이 시대가 아수라가 됐구나. 말이 됩니까 도대체? 아니 이게 정말 대놓고 봐주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난 그래서 이재용만 그런 혜택을 받는 줄 알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네. 이제는 뭐 전광훈까지 전방위로 이런 혜택을 받는 것 같아서 지난해 또 제 동생이 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마는 정말 국물도 없이 그냥 바로 실형으로 1년 8개월 살게 됐는데 야 전광훈이나 이재용 보면은 이재용은 또 같은 재판인구야. 그렇죠. 저 누구야? 정준영. 정준영.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다음 주에 정준영의 이재용 판결을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무슨 석방의 취지의 그런 판결이 나온다면 저 진짜 그때는 못 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법감정과는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예. 네, 아마 만약에 다음 주에 예. 이재용에 대해서 예.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다면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불구속, 예. 불구속형이 나온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안 그래도 오늘 그 얘기를 하다 왔는데 적폐 선처, 개혁 엄벌, 적폐 세력은 웬만하면 봐주고 네. 개혁 세력은 조금만의 흠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뽕 부풀려가지고 죽이다 못해 완전히 사람을 달달 볶는 네. 심지어 돌아가신 분도 부관 참시하는 네, 그렇지. 거기다가 오늘 중요한 선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예. 보면은 이제 파기환송심, 국정원장 관련한 파기환송심, 국군 댓글 공작 파기환송심, 국군 댓글 공작 1심이 있었는데 재판을 보면은 전부 다 법정 구속이 안 됐어요. 하나는 뭐 항소의 가능성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었고 혐의를 다투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인정이 돼서 법정 구속이 안 됐는데 근데 국군의 댓글 공작보다 표창장 위조가 더 위험한 겁니까?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네. 부분이 이게 보면은 판사들이 요즘 보면은 적폐 세력에 대해서는 정말로 관대하고 개혁 세력에 대해서는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저는 엄벌하고. 뭐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이 거의 굳어졌어요. 이거는 뭐 한마디로 매기려고 한다. 판사들이 아주 단체로 현 정부와 또 이 사법부 개혁,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단체로 엿먹이기 위해서 야, 개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 안 돼. 우리가 버티고 우리가 반대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아주 집단으로 걸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들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검찰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문제는 판사들이 아닌가. 진짜 적폐의 핵심은 판사들인가?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전에 이제 좀 재밌는 글을 하나 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네. 대공황 때 뉴딜 정책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기업이나 적폐들은 굉장히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재판으로 넘어갔는데 그 당시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 이걸 위헌이라고 해버렸어요. 뉴딜 네. 정책 자체를. 자, 요걸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뉴딜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 사업을 민간에 투자할 수 있는 법, 네. 재정 투자법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의료보험법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보험법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야 해요. 네. 그 법들을 싹 만들어 놨는데 그 법들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다 위헌 결정을 해요. 야. 아니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이 결재안 윤석열 징계안 이게 그 하급 법원에 가가지고 엎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뭐 이건 대통령을 엿먹이는 그런 행동인데 저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슬펐어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의 징계 결정 사안에 대해서 사법부가 심사를 해주는 이 꼬라지 자체가 너무 웃긴데 거기서 또 그걸 윤석열 손을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문 대통령이 사인한 징계안이 무의가 됐어. 그렇습니다. 야 이거 보면서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 됐다. 저는 그 재판 결과를 보면서 난 판사님들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쓴 아주 짧은 칼럼이 있어요. 네. 논거지 2장짜리 예. 짧은 칼럼이 있었는데 판사님들 이해합니다 했어요. 왜? 아니 윤석열이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윤석열 징계를 내가 해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가 윤석열이 만약에 대통령이 돼버리면 나는 X 되는 거 아니야?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네 판사님 이해는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네. 실제로 그렇죠. 두 분이 더 잘하실 텐데 검찰에 계신 분들 상당수가 또 법원에 계신 분들 상당수가 다음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의심치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런 분들이 제법 계신데요. 그래서 아니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다음에 대통령이 윤석열이 되면 너 어쩌려고 자꾸 윤석열 욕하고 다니니? 어이씨 지금 이렇게 되면요 살아있는 권력은 누구? 윤석열이에요. 자 검찰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며 윤석열 수사하라고. 저는 한편으로는 예전 이인재 의원의 보좌진들도 네.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도 그분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렇게까지 피닉스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초동 말고는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군요. 실제로 지금 대권 주자 우리가 봐서는 뭐 절대로 대통령이 될 일이 만무하신 분들조차도 틀림없이 된다.
나는 된다. 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이게 참 자기 객관화가 참 어려운 동네가 바로 정치권입니다. 아니 뭐 네. 대표적인 분이 내 이름을 불러봐 뭐 이분 아니세요? 네. 그분도 대통령 된다며요. 그렇지. 인터넷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내가 그 천만이야. 이렇게. 반쯤 이루셨어요. 예. 자, 그래 오늘 또 이야기 보따리 이제 잠시 후에 펼쳐보도록 하고 우선은 광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확진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시식을 못합니다. 네. 예. 보건소에서 또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먹방하면은 이제 이게 휴지가 있어요. 네. 예, 휴지. 아, 이게 뜯어져 있었네요. 예. 네. 먹방을 그래서 못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그런 먹방은 못하고 네. 여기다 이제 두유를 타가지고 드시는 그런 먹방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비타샵 그린 스무디 앤 블랙 스무디인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게 이게 블랙 스무디예요. 블랙 스무디가 뭐냐면은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쌀 등 블랙 계열의 재료를 첨가해서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만든 다이어트용 스무디입니다. 그린 스무디, 블랙 스무디. 김용민닷컴의 최고 히트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이어트는 배부르고 맛있어야 한다는 역발상으로 많은 분들에게 만족감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 출시한 블랙 스무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게요. 요걸 따가지고 여기다 두유를 넣어서 다시 조여가지고 막 흔들어서 드시면 돼요. 그 원리입니다. 구매 후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블랙 스무디 정말 맛있습니다. 그린 스무디에 약간 쓴맛을 꺼리는 분들 딱입니다. 영양도 챙기고 포만감도 꽤 오래가고 무엇보다도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간편함이 환경에 대한 죄책감으로 돌아오네요. 네. 건강을 생각해서 좋은 재료를 사용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니 환경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비타샵 그린 스무디에서 이 블랙 스무디 같은 경우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이 포장지를 먹을 수 있도록 요즘 좀 구상 중입니다, 여러분. 아니, 농담인데. 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뭐 그렇게 갈 겁니다. 예. 이 구매 후기에 비타샵에서 남긴 답변이 또 있습니다. 비타샵이 벌크통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벌크 포장의 경우 팩이나 뚜껑을 열면서 산소가 들어가면 재료의 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비타샵 제품들처럼 알루미늄 팩에 개별 포장을 하게 되면은 산소와 재료의 결합이 일정 수준에서 멈추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가 적고 신선도가 오래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 초기부터 알루미늄 포장으로 산소 투과를 원천 차단해서 구입 시 유통기한까지 동일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이런 포장재를 좀 최소화해달라, 벌크로 해달라 그러시는데 그러면 또 이제 계속 열고 닫고 하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다는 이런 마지막까지 고객에 대한 배려가 숨어 있는 건데 하여간 여러분들 이 포장재 나중에 먹을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는 운동도 중요한데 식단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식사량 조절에 실패하면은 다이어트 성공은 어렵습니다. 대신 운동은 못하더라도 하루 한 끼 혹은 두 끼를 그린 스무디 혹은 블랙 스무디로 대신하면은 확실한 다이어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대신에 비타샵 스무디 한 포를 드실 경우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이고 충분한 포만감이 생겨서 배고픔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실 수 있습니다. 자, 가격. 비타샵이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집콕 확진자들의 다이어트를 돕고자 이전에 없던 어마어마한 초대박 증정 행사를 진행합니다. 80포 대량 구매 시에는 이미 할인된 가격에 무려 20포를 추가 증정해서 최대 28%의 할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최대 28%의 할인 효과 한번 지금 경험해 보시죠. 집에 계실 때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이것만 드셔도 다이어트가 돼. 자세한 내용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하시거나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걸 일찌감치 만났었더라면 다이어트를 확 하고 올 수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그래요. 확진은 안 됐습니다,만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확 쪄가지고 확진자가 됐죠, 제가 좀. 예. 특히 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맛있네요. 배불러. 배부르고 배부릅니다. 딱 한 입 먹는데 네. 한 모금 마시는데 맛있어요. 지난번에 그린 스무디도 되게 맛있었는데 이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검은 콩 이런 걸로 쓰니까. 더 고소해요. 이게 뭐냐면 혹시 미숫가루라고. 그렇지 미숫가루 네, 같은 거야. 미숫가루 같아요. 네. 딱 미숫가루 같은데 근데 미숫가루 같은 다른 게 알갱이 같은 게 씹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씹는 맛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치. 미숫가루가 다 좋은데 사람이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뭘 씹어줘야 돼요. 그 느낌이 되게 좀 만족감을 주는데 예. 그런 느낌이 있네요. 더 많이 흔드세요. 그다음에 아니, 밑에 남아 이렇게. 예. 김태형 기자님은 LG 이나원에 네. 생활치료센터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살이 빠졌습니까? 쪘습니까? 저는 빠졌더라고요.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 시간에 먹어야 되고 적정량만 먹으면은 그것만 해도 살이 빠지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다이어트는 조금 먹으면은 나중에 또 간식 생각이 난다고. 맞아요. 그렇죠. 예. 맞아. 근데 이거는 먹으면은 배가 불러가지고 든든하네. 간식 생각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때 요거 드시면은 살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좋은 영양소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이번에 이나원 갔다 나오면서 느꼈던 건 계속 배가 고파야지 살이 빠지는구나. 그렇지. 정말로 고생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보이는데 밥을 먹고 나면 자꾸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더 시켜 먹고 그러고 싶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네. 살이 빠졌겠네. 네. 그런 먹는 걸로 불만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다들 잘해 주시니까. 맛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진짜 이거 맛있어요. 미숫가루 같은데. 미숫가루 같은데 바삭바삭한 씹히는 맛이 있어가지고 그거까지 한 입 먹으니까 네. 괜찮네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춘천에 살았는데 네. 할머니가 미숫가루를 타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육림시장에서 혹시 응? 육림시장에서 혹시 그렇게 빻아가지고 오신 거 그리고 육림시장. 요새 육림시장이 또 탈바꿈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청년몰로 얘기했는데 완전히 그 저기 새로운 네. 신시가지가 됐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그 네. 육림시장도 있었고 하여튼 그 육림랜드도- 고개를 넘어서 예. 가면은 춘천중앙성결교회라고 예. 우리 저 할아버지는 장로님, 할머니는 권사님. 그래서 아침마다 같이 따라가가지고 새벽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저희 아버지는 육림극장이라고 있어요. 네. 그야 CGV가 들어갔나 그랬을 거야 아마. 육림극장은 지금도 여전히 육림극장인데요. 그래요? 예. 거기 그 사장 딸인가 아들인가 우리 아버지가 과외를 했었어. 설마 또 사장 아들이라는 얘기를 나올 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육림랜드도 있잖아요. 그거는 저기 저 네?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럼 가봤습니다. 거기 저기 왜야? 다리 건너서. 예, 네. 신사우동. 그렇지. 예. 산홍동. 예. 춘천 MBC AM 송신소 있는데. 야, 그 저기 숯불 닭갈비가 거기 참 많죠. 예. 예. 제가 그 근처 제가 이제 처음 기자 생활 춘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태어난 데가 춘천이에요. 춘천 불교 방송. 예. 춘천 불교 방송에서. 저는 춘천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요? 그 춘천 사람이야? 대학 다녔어요. 진짜? 네. 내 고향이 춘천입니다. 야. 이게 사실 얘기하다 보면은 할 얘기가 많겠네. 아니 사실 근데 육림시장 주변에서 이거를 많이 팔았어요. 이렇게 미숫가루 같은 걸 많이 팔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맛있게 해주셨는지. 그 맛이 나네. 그래요. 그 육림국장 미숫가루. 예. 혼돈을 일으키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비타샵의 블랙 스무디 다이어트입니다. 육림극장 미숫가루 아닙니다. 네. 그래요. 다 춘천 사람들이구나. 어쩐지 좀 서로 우리가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럼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선옥 작가님이라고 아시죠? 네. 정말 참 성평등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판결문을 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무슨 성추행을 했다 이런 판결문이 나왔다는 보도문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이거는 봐야 된다. 왜냐?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 상관없는 재판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가 없다. 이 부분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김재련 변호사가 아전인수격으로 그 판결문을 듣고 백브리핑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재판에 들어가서 쓴 기자들이 일단은 듣긴 들었어요. 그 말을.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이게 참 입에 올리기 어려울 정도의 이제 말들이었는데 네. 요약을 해보자면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을 이제 채용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1년 반이 지났을 때 이후부터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김재련 씨가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원래부터 문제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 쭉 했는데 이제 네. 문제는 그거를
재판에서 확정을 했느냐, 네. 재판부가 이걸 확인을 해줬느냐, 네. 인정해줬느냐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이번 사건, 이번 재판부는 박원순 시장에 관련된 재판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당사자로부터 얘기는 들어보거나 아니면 그거 관련된 증거를 제출받거나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아니고 예. 고소인이 김재련 변호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정신과 진료를 받아요. 네. 정신과 진료를 받는 와중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있었던 일들이라는데. 근데 주로 처음 얘기한 거는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그 시장의 비서인 남자 정모 씨가 예.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라는 그 부분인데 네. 그와 관련된 얘기를 쭉 하다가 몇 번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그 내용에 보면은 뭐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그다음에 속옷 찍힌 사진을 보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다. 네. 이런 내용이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자, 이런 진단서 내용이 있으니 이런 사실이 있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왔느냐? 저는 성폭행으로 이번에 오늘 법정 구속이 된 그 정모 씨, 네. 이 양반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나는 성폭행을 한 적이 없다. 성폭행 한 적이 없고 둘이 같이 합의하에 모텔에 가기는 갔는데 성관계를 가진 게 아니고 중간에 그냥 나와버렸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피해자라는 분은 이제 잠이 들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나 성관계는 안 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가 계속해서 이제 PTSD, 포스트 트라우마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나한테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생긴 증상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한테 성희롱을 당하고 또 그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에 2차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증상이지 나하고 상관은 없다. 그게 이제 그 남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는 이제 사실 재판정에 섰으면은 자기의 죄를 줄여야 되잖아요. 혐오도 그렇지. 거기에 주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은 자기의 죄를 줄이려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정신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다쳤다면은 아니 나한테 다쳤는지 박원순 시장한테 다쳤는지 언론 때문에 다쳤는지 이게 불분명하니까 자기 죄를 줄이려는 과정에서 나 말고 박 시장한테 당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일단 판결문을 봐야지 저희도 알 수 있지만 이 성 관련한 재판의 판결문은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가 언급한 내용만 본다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그 내용의 문자나 어떤 기록들은 제출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그 기록을 봤을 때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이렇게 증거물 그러니까 박 시장이 음란한 문자를 보냈다, 음란한 사진을 보냈다 그랬으면 그걸 피해자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피해자도 갖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네 핸드폰 보면 되겠네. 보자라고 했는데 그걸 제출을 안 했던 거예요. 네. 제출을 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 상담을 받은 내역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건 이제 의사 진단이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박 시장으로부터 피해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박 시장 때문이 아니고 정씨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 딴소리 하지 마. 라고 판결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간범인 정모 씨가 저는 강간도 안 했고요. 저 때문에 저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에요. 박 시장 때문이에요. 라고 했는데 판사가 그래 정신과 진료 보니까 그런 기록이 있긴 있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피해를 입은 거는 너 때문이지 박 시장 때문인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면 박 시장이 성추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사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한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 진단서를 보니까 박 시장 때문에 뭐 힘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정신적 트라우마는 박 시장이 아니라 정모 씨 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박 시장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그래 있었다. 있었던 걸로 보인다. 오케이 그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예. 그거는 정신 너 때문이야 라고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 내용에서 잠시 언급이 된 부분인데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재판부가 박 시장의
성희롱 부분을 인정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난 거죠. 네. 실제로도 판사의 판결 내용을 보면은 뭐뭐에 비추어 보면 틀림없이 그러니까 조금 더 첨언을 해보면 어떤 객관적 사실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네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니 그 피해를 호소하는 점은 인정하겠다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그래 쉽게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따지지 않고 네가 가지고 온 정신과 진료서 진료 기록을 인정할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피해는 박 시장 때문에 생겼다기보다 정시 늦담에 생긴 거야. 이선옥 작가 얘기는 박 시장 때문에 마음이 다쳤다. 이 부분은 김재련을 만난 다음에 진단받은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2020년 5월 12일이 김재련 씨한테 이 고소인이 찾아간 날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인 5월 20일에 이분이 이제 심리 상담을 받습니다. 거기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잘 따져보면은 처음부터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계속 상담을 하다가 한참 뒤에 뭐 3, 4회 진행되고 난 다음에 나왔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박 시장이 성추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점만 따져보자면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연말에 검찰과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증거는 없다. 그래서 확인을 못하겠다. 이 수준에서 달라진 게 없는 거네요. 그럼 뭐 이게 이런 겁니다. 왜 사실 폭행 진단서 있잖아요. 상해 진단서 하면은 전치 2주, 3주 나오잖아요. 네네네. 보면서 뭐 어디 타박상 전치 2주 쓰면서 옆에다가 가로해놓고 의사가 써줘요. 누구누구한테 맞았다고 함. 요렇게 써서 나가서 이게 그대로 이제 법원에 제출이 되는 거야. 증거로 제출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법원에서 누구누구한테 맞았다고 함. 이런 진단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누구한테 맞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사실 그러면 뭐 별다른 내용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그래서 거네요. 이 판단이 나오자마자 기사들이 쏟아졌잖아요. 저희도 이제 주변에 후배 기자들이 이 기사를 쓰는 걸 보고 야 그러면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냐. 증거가 나온 게 아니면 너네 지금 너무 추측성인데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돌아온 답변이 사실 저는 작년 7월경이랑 너무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말한 건 사실이지 않냐 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거나 재판부가 그래 인정할게. 그건 인정해줄게 라고 한 부분은 맞기 때문에 재판부가 처음으로 인정했다라고 주장은 할 수는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로 확정됐다거나 이것이 재판부가 심리를 거쳤다거나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심리를 거치지 않았어요. 네. 심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본안도 아닌 것이고. 자, 그런데 정의당은 법원 박원순 성추행 첫 인정. 민주당 보궐선거 준비만 하면 그만인가. 참 이분들. 정의당은 박원순 시장 건 이제 그렇게 부관 참시만 계속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건 이제 더 이상 언제까지 계속 그걸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판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런 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없죠. 예. 왜 자기가 그 심리도 제대로 안 해놓고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뭐뭐에 뭐 따르면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이 법정에서 증거를 인정할 특히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말을 신뢰할 것인가 피해자의 말을 신뢰할 것인가 피해자의 말을 신뢰하라. 이게 지금 현재 거의 일정한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 이게 된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할 때 강간 사건 부분도 피해자 쪽에 더 신빙성을 뒀으니까 그보다 약한 성희롱 부분은 당연히 피해자 쪽에 먼저 신빙성을 두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 돼버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마 판사는 뭐 좀 더 부담은 좀 적게 가졌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그로 인해서 논란이 생기는 게 논란을 만드는 언론의 문제라고 봐요. 이거는 그런 판단이 내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언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해주고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언론이 판단을 유도를 하면 안 되죠. 그렇지. 특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아니 일단 뭐 지금 김재련 변호사가 엄포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일단 재판부의 판단을 굉장히 환영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김재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어떤 증거를 내놓겠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네. 또 관련한 주장도 계속 해왔는데 그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 법원이 면죄부를, 그러니까 이거는 고소인을 비난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고 단지 이제 명확한 증거라는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사실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박 시장이 보냈다고 하는 그 문자 메시지나 사진, 그거 2019년 중반까지 보냈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그걸 왜 제시를 사실- 못할까? 무슨 10년, 20년 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부분을 좀 공개를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죠. 그럼 자꾸 박원순 시장이 핸드폰을 자꾸 포렌식을 하자라고 하는데, 아니 보낸 사람한테도 기록이 남아 있지만 그렇죠. 받은 사람도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예. 문자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봐, 나 이거 받았어, 이런 문자 있어, 봐 하고 보여주기만 하면 사실 깔끔하게 끝날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지웠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으로서는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직접 증거는 없고 현재로서는 진술 증거밖에 그러니까 없다. 연말에 경찰 검찰이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서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오늘 낮에 그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포렌식을 해서 박원순의 성추행이 드러났다. 이런 소문이 또 돌았어요. 포렌식은 전혀 아니. 예. 포렌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아니 그게 나왔다면 옛날에 나왔지. 옛날에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치사한 방법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사한 그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이거 댓글 플레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의심도 좀 드는데 뭐 여하튼 좀 더 명확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판사가 잘못했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문자를 직접 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판결문에 담진 않더라도 내가 직접 확인했고 성추행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뭐 비추어 보면 뭐 이런 식의 그 표현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아니, 사실 이거는 완결된 완성된 판결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직접 이 해당 사기에 기소된 사건이 공소 제기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공소 제기된 사건이 아니라 자기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으면 왜 판단을 해? 판단할 수 없어 그렇게 판단하지 명확하게 말지. 단정적으로 판결문을 쓰시면 안 되는 거였죠. 아 이거 보면은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법원이 나사가 풀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보도를 보면서 좀 화가 났던 부분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거고 명확한 증거가 안 나온 상태인데 이렇게 재판부에서 발언하는 거를 굉장히 과하게 크게 써주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 조범동 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에 익성이라는 기업이 사실상 이익을 받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혐의의 주범일 가능성도 있고 공모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공소 제기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굳이 다룰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사실 이렇게 의문이 남습니다. 아니 그리고 김병욱 의원 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대처를 하십니까?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자면은 보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피해자를 압박을 해서 김병욱 의원한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게끔 만들었고 그것도 당사자 직접 나선 게 아니라 보좌관 협의회에서 나서고 네. 이런 걸 보면 이건 사실은 이거야말로 2차 가해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김재련 변호사는 이 부분을 사실 문제 잡아야 될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하지 않는지.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는 제3자가 목격해가지고 목격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성범죄가 친고죄가 아니잖아요. 제3자가 목격한 사실도 명확하게 일관된 얘기가 된다면은 이것도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 당사자를 압박을 해가지고 김병욱 의원한테 유리한 입장을 발표하게끔 만들었다는 거 이거는 명백한 2차 가해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재판부도 원래는 이 재판에 대한 판결이 지난해 10월 초에 나올 예정이었어요. 한 달 정도 미뤄진 겁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저는 볼 때 이 역시도
상당히 의혹이 있다. 이게 아마 작년 12월에 나왔으면은 윤석열 건에 묻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재판부가 정말 정치적 고려 없이 한 것인지 근데 여러 가지 과정을 보자면은 정치적 고려가 분명히 들어갔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번 그 언급으로 인해서 이번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박원순의 성추행 때문에 발생한 선거다. 이런 의미를 규정해도 될 만큼 그런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그런 정치적 의도를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성 단체들에서 박원순 시장의 그 고소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든 말을 해도 2차 가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 그 무슨 부분에 대해서 뭐를 침묵해도 2차 가해라고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피해자한테 입장을 밝히라고 얘기하는 것도 2차 가해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수정 교수가 그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봤더니 피해자가 나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나설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피해자 우선주의라고 하나요? 뭐 피해자 우선주의 그리고 뭐 피해자 다움 이런저런 페미니스트들이 쓰는 용어에 우리가 동조할 필요는 없어요. 왜 잣대가 다르냐 이런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고 저도 그랬는데 우리는 원칙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팩트 갖고 얘기하자. 팩트 외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사실은 여성단체는 또 피해자라고 자기 스스로 밝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그는 여성단체가 또 그런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법의 영역에 와서는 그러면 안 돼요. 수사의 영역에 와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좀 고소인이 피해 호소인이 힘들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있는 그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증거 상황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힘으로써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사태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가져야지 단순히 지금처럼 그냥 자기가 어디 가서 얘기했다.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성폭력 피해자를 두둔한다는 페미니스트들의 방식에 대해서는 탄핵할 때가 왔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지는 거는 그 자체로 폐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난 직후에 누구한테 얘기했다는 거는 그거는 상당히 신빙성이 높아요. 왜 사건 발생 직후에 그렇죠. 한 얘기가 가장 신빙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자면은 정모 씨와 관련된 진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빙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시간이 오래된 건에 대해서는 사실 좀 짚어 넘어가야 될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함부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네. 예, 하여튼 뭐 박시정 사건 같은 경우 지금 판사가 사퇴 심리도 안 하고 뇌피셜로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총체적으로 법원이 좀 나사가 풀렸다라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나사가 풀렸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엿먹어라라고 하는 건지. 아이고 그것도 나사 풀린 건 마찬가지지 뭐. 이거는 진짜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야 너희들이 우리가 멋대로 판단한들 너희들이 우리한테 시비를 걸 수 있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지금 저는 정경심 교수 판결 중에서 최성애가 등장하는 부분과 관련해 네, 180도 다른 사실을 판결문에 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판사들이 왜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판사가 됩니까?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에 있어요? 그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당신들이 내뱉는 판결문 내용이 진리에 입각한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우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미 법원에서 또 심리 과정에서 다 드러난 사실을 180도 다르게 판결문에 썼다는 거는 이거는 판사 자격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저희가 지금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회성애 전 동양대학교 총장이 네. 했던 얘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요. 판결문에서도 있고. 어떤 내용이냐면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를 했다는 걸 어느 시점에 알았냐 이 부분이에요. 네. 맨 처음에는 재판에 나온 최성애 총장이 내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재판정에서 얘기를 합니다. 언론 보도다. 네. 그러면은 뭐 한 9월쯤 알았다는 9월 거예요. 4일 이후에 알았다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작년 9월. 예. 그 이후로 3번이 바뀝니다. 증언이. 그 뒤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리고 동양대학교 직원이 얘기해줘서 알았다. 그리고 직원이 8월 30일 이전에, 그러니까 8월 말쯤에 얘기해줘서 알았다. 네 번째가 정경심 교수한테 들어서 알았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정경심 교수가 위임했다고 해주세요라고 얘기한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판결문에도 강하게 적혀 있어요. 정경심 교수가 말을 바꿨고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당일에 말을 바꿨다라고 주장을 해놨는데 판결문에 근데 만약에 8월 말에 이미
이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면 정경심 교수가 굳이 위임해달라고 뭐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분석을 해서 기사로 저희가 뭐 보여드리는 걸로. 아니 이렇게 갈짓자 진술을 하면 그건 탄핵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 진술을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객관적인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 부분만 쪽 뽑고 아니면 진술은 인정 안 하죠. 근데 보면은 지금 판사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특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김태현 기자랑 저희가 표창장 이게 위조가 검찰이 말하는 방식대로 하면 저 위조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와 관련해서 판사가 진짜로 그런지 감정서를 내라 그랬어요. 네. 변호인 측하고 네네. 검찰 측. 근데 변호인 측은 냈어요. 그것도 여러 명한테 해가지고 냈어요. 네. 검찰은 못 냈어요. 왜 못 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추론은 해볼 건데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써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지 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써주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저기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들려오는 얘기는 조금 보수 성향의 이런 전문가들을 섭외를 많이 했대요. 네. 근데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이 검사들의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그거로는 잘 안 될 텐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즉 써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되니까 아무도 안 나섰던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어버리죠. 감정서 얘기는 아직 건너뛰어버리고 네. 아니 위조됐다는 어떤 사진이라도 있고 네. 표창장이 나와 있는데 발급권자가 나는 발급해 준 적이 없다 그러니 그럼 이거는 뭐 의의 만들어졌던 거네. 위조 아니야. 그러면 위조 이거 누가 했겠노? 정경심 네가 했겠지. 그러니 이건 유죄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논리가 딱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가 그 막히네, 진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실제 법정에서 보여줬던 내용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검찰이 시연을 했다고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나온 증거물로 그게 위조를 했다고 한다면 그 최종본으로 돼 있는 그 파일을 그냥 뽑았을 때 명확하게 그냥 그 파일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지 증거죠. 네. 근데 그거를 뽑을 때 몇 단계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자리에서 그날 뽑았던 것은 사실은 정경심 교수 파일에서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이 아니고 네. 그게 손질을 더 해가지고 그렇죠. 손질을 더 해야만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면은 그 사실 법원이 판사가 눈이 있고 뇌가 달려 있다면은 아 이것들 용쓰네 웃기는 놈들 아니야 이러면서 사실은 검찰의 부실을 규탄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이거는요. 아니 그러면 이거 안 된다 그러는데 그 파일 한번 가져와 보세요. 프린트 해보세요. 옆에서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해봅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감정서는 감정서야. 돼요? 안 돼요? 그럼 한번 직접 한번 해보지 뭐까짓 거. 이래버려 이래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서 그 어려운 것도 아니야. 재판 과정에서도 좀 부적절했던 부분이 지난해 3월부터 초반에는 상장 대장과 관련된 증인들을 불렀어요. 컴퓨터로 표창장을 위조한 게 아니라 상장에 도장을 잘못 찍었다. 뭐 그거를 그러니까. 네, 그걸 어떻게 했는지 위변조를 어떻게 했는지를 따지려고 동양대학교 직원들을 불렀는데 그 직원들 중에는 2012년에 근무했던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펴보니까 2012년, 13년도에 장경욱 교수 수업을 들었던 대학생인데 그 사람이 지금은 조교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2012년, 13년도에 표창장 발급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2018년, 19년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2012년에 이런 대장 본 적 있니? 이런 표창장 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그때 근무했던 게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압니까? 거기다가 표창장 시연하면서 그 출력한 것도 사실 그 자리에서 바로 출력해서 보여줬다는 거는 이게 표창장 위조가 가능하고 위조한 원본이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프린터가 잘 되네? 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딴 거 다 필요 없고 누구는 된다 그러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러고 누구는 안 됩니다 라고 증명을 막 하고 누구는 됩니다 하고 보여주면 그럼 내가 해볼게요. 판사가 그게 사실 정상 아닙니까? 네. 내가 한번 해볼게요. 갖고 와보세요.
그 파일 갖고 와보세요. 이 파일이 그 파일이에요? 이 파일이 그 파일이에요? 변호인 확실합니까? 그 파일입니까? 자, 그럼 프린트 해봅니다. 프린트 딱 해보면은 나오네 안 나오네가 금방 나온단 말이야. 이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거는 정말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보고서는 뭐 이랬다는 건 사실 그게 더 웃기는 거죠. 이건 정말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판결이에요. 네. 아니 뭐 한쪽은 똑같은 파일과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그럼 내가 해볼게. 그럼 갖고 와봐라.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건 초기로 다시 더 돌아가 보면 네.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학교에서 강사회계실 컴퓨터는 놔두고 자기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만 갖고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했던 일인데 네. 만약에 내가 표창장을 위조했고 그 컴퓨터를 숨겨야 된다고 하면 네. 그렇죠. 그러면 갔을 때 강사회계실 컴퓨터 갖고 와야죠. 그렇지. 그리고 강사회계실 컴퓨터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기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는 치우고 바꾸면 티가 나는데 거기서 위조를 한 게 아니라 강사회계실에 위조를 한 거면 강사회계실에 있는 거면 치우면 더 간단하고 그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왜 법원이 요새 여러 판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듯이 판결의 기본을 못 지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품위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김병수 대법원장 주변에 가까웠던 판사들도 그만둔다고 하고 지금 법원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내린 건 아직까지 이르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싶진 않아요.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개혁에 현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로 보자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현재 그 법원 조직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동안 사법농단 사건을 전후해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법원 개혁 방안이 시행된 게 없어요. 네. 그 부분은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했던 것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판사들의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네, 네, 네. 판사와 징계와 관련해 가지고 내가 자기들이 정직 몇 개월을 때릴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대법원에서 이거는 판사들을 징계를 하는데 해임과 파면을 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것이 징계 사유 그 해임 파면에 해당한 사유인지 아닌지는 헌재에 먼저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른데 내용상 보면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임 파면의 사유로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먼저 헌재에 물어본다. 혹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산액 소치를 할 것인지 의사를 먼저 기다린 다음에 결론을 내린다. 라는 식으로 했었어야 정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 싹 다물고 그냥 정직, 그것도 풀로 때린 게 아니라 정직 3개월, 4개월 이렇게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많은 적폐 세력들이 그대로 온존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온존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반격에 들어간 거죠. 반격에 들어갔어요. 법원은 완전히 뭐 지금 카오스의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이런 판결을 내려놓고 빤스, 이만희 프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그런 정말 자기들이 봐도 아마 뒤에 가서는 웃을 거예요. 웃을 판결. 거짓말을 판결문에 넣었고 또 이번 박원순 시장 성추행했다. 이런 식의 그 판결문, 뇌피셜 판결문 아닙니까? 이런 걸 해놓고 자기들은 부끄럽거나 야 우리가 좀 너무한 거 아니니? 조금 좀 우리가 신경 좀 쓰자 외부 이미지에 이러지도 않나요? 그러거나 말거나 누가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겠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확실한 부분 하나 알려드릴 제가 취재한 부분 중에서 확실한 거는 임정엽 부장판사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유죄 판결 내로 법정 구속까지 했던 임정엽 부장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재판부들끼리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에이 이거 뭐 뻔한 사건이네 뭐. 언제? 재판 초기에. 재판 초기에? 아 이미 그 마음속으로는 판결을 내리셨어요? 예. 그 얘기를 그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던 분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근데 이분이 한 번만 한 게 아닌 것 같아. 꽤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돌고 돌아서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한테 기회까지 들어가요. 아 그래요? 이게 사실 뭐 다 동문이고 또 그 시기만 해도 이제 또 연수원에 같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금방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들이. 아니 근데 우리 저 김태형 기자님의 그 정보망에는 임정엽 판사가 판결 직전에 검찰을 뭐 공개 밤이 될 수 대변자가 있는 아니다. 거,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다. 검찰이. 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뭐야 그거는? 내가 공익의 대변자지. 그러니까. 트릭이야 트릭?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기자들한테 한 말인데 예.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은 검찰이 공익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뉘앙스로. 근데 판결 나온 거 보면 검찰이 말한 게 대부분 사실이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나와서 네. 그 말 자체가 기자들을 속이려고 한 건가? 혹시 공익의 대변이 네. 조국 죽이기인데 검찰만 할 줄 아니? 우리도 할 줄 알아?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럼 뭐 제가 볼 땐 그래 공익의 대변자,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 아니고 내가 공익의 대변자. 내가 해야지 이게 공익인 거야. 그 말이네 그러면. 그러니까 검사들까지만 해도 별로 들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 얘기를 들어. 이 얘기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그러면 판결문을 좀 제대로 쓰든가. 뭐야 그게 도대체? 사실 이번 재판 보면서 형사사건은 원래 이렇게 변호인들 말을 탄핵시켜 나가는 건가 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불리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왜 누군가한테는 잣대가 불리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고 누군가한테는 피고인이 불리해도 검찰의 이익으로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정말 좀 열불이 확 뻗치고요. 이 재판부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연말 연시에 얼마나 법원이 국민들한테 아주 빅엿을 먹이고 있습니까 날마다. 저는 공수처 후보까지 무효를 해버렸다면 사실은 엄청난 일이 될 거다 생각을 해서 좀 공수처 후보 무효는 뭡니까?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거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예. 이 후보 추천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고 또 소송을 냈었어요. 소송을 냈었어요? 네, 행정소송을. 근데 그거는 이제 각하가 됐죠. 예. 네. 근데 문제는 그때 만약에 이것까지 인용이 돼버렸으면 진짜로 나라가 전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한편으로 한번 해봐 어찌 되는지 보게. 확실히 판사들이 그건 있더만요. 그 선을 넘지는 않더만요. 네. 아니.